야, 체리마. 재벌집 사모님이 세탁소 사장님이 됐네? 여기 생각보다 꽤 커. 잘 둘러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윤채림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정말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후 8년 만에 전 남편이 내연녀를 데리고 제 세탁소 앞에 나타났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어떤 꼴이 됐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충남 공주에서 채림 세탁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통 한복 복원이랑 명품 특수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올해 초 어느 아침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 아침에 저는 세탁소 2층 작업실에서 당의 풀먹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당의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옛날 궁중에서 여자들이 입던 예복이에요. 그걸 옛날 방식 그대로 풀을 먹여서 원래 모습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죠. 근데 창밖을 내려다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검은색 벤츠가 세탁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 가게 앞에 그런 차가 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차 문이 열리더니 내리는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인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8년 전에 저를 버린 전 남편 서정호였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심장이 갑자기 8년 전 속도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정호 옆에는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는데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민소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생활 마지막 2해 동안 존재를 의심하면서도 차마 확인 못했던 이혼하자마자 바로 서정호 새 부인이 된 그 여자요. 두 사람이 세탁소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별것 아닌 장면인데도 가슴이 쿵쿵거리는 게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인도를 다시 집어들고 작업복 앞치마를 매만진 다음에 1층으로 내려갔어요.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를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계단을 내려오는 그 30초 동안 머릿속이 8년 전으로 확 끌려가더라고요. 서진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던 2018년 3월, 그때로요. 그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2004년에 저는 26이었고 서정호는 32이었어요. 서진그룹 2세인 서정호랑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대놓고 그러셨어요. 좋은 집안도 아닌데 아들이라도 빨리 낳으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결혼 생활 14해를 통째로 지배하는 채찍이 될 줄은 그때 정말 몰랐죠. 근데 있잖아요. 결혼 초기의 서정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주말이면 한남동 집 근처를 같이 산책했고 제가 을지로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직접 차를 몰고 사러 가주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어머니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라고 막아주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랑 평생 살겠구나 싶었는데 참. 문제는 결혼 새해 차부터 시작된 난임 치료였어요.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병원 4곳을 다 돌았고 시험관 시술도 7번을 했어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시어머니 한숨은 길어졌고 서정호 귀가 시간은 늦어졌고 저는 주사 자국 투성이인 배를 안고 혼자 병원 복도에서 울었어요. 7번째 시험관이 실패한 날 서정호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대신 비서가 차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날부터 서정호가 이제 그만하자고 하면서 난임 치료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한 거구나. 2016년쯤부터 서정호 외박이 잦아졌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나고 카드 명세서에는 청담동 비싼 식당이랑 호텔 결제가 반복적으로 찍히는데 저는 뭐 어떻게 했냐면요. 모른 척 했어요. 증거를 잡으면 이 결혼이 진짜 끝날까봐 무서웠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2017년 말에 시어머니 생일잔치가 있었는데요. 그날 서정호 사촌인 서재원이란 사람의 아내가 저한테 살짝 다가와서 귓소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조심하라고. 도곡동에 누가 있다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넘겼고 그날 밤에 화장실에서 혼자 30분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3월 15일이에요. 이 날짜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서정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혼을 꺼냈거든요. 이 사람 논리가 뭐냐면 결혼이란 건 대를 잇는 거고 14해 동안 아이를 못 낳았으니 서로를 위해서 정리하자. 이거였어요. 서로를 위해서래요. 근데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까지 다 준비해 온 상태였어요. 제가 항의하니까 위자료 5천만 원이랑 제 명의 보험 해약금 2,300만 원, 합쳐서 7,300만 원을 제시하더라고요. 서진그룹 총 자산이 4천억 원대인 회장이 14해 결혼 생활에 매긴 값이 그거였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더 추하게 굴지 말고 깨끗이 나가라고. 그래야 네 체면이라도 남는다고요. 무엇보다 서정호 곁에 이미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그걸 확인할 용기가 없어서 저는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찍는 순간에 서정호 표정에 안도감이 스치는 걸 봤는데 14해를 같이 산 아내한테 보내는 마지막 감정이 안도라는 사실이 위자료 액서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이혼 후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14해를 살았던 한남동 아파트를 나서는 날 짐을 택배로 붙이니까 박스가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참, 6개요? 14해 동안 재벌가 며느센트로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건 옷 몇 벌하고 책,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공주 특산 밤과자 빈 상자를 차마 못 버리고 모아둔 것 정도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결혼에서 진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혼하고 석 달쯤 지나서
더 기가 막힌 일을 알게 됐어요.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재벌가 사모님 모임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조용히 내보낸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방장이었던 어느 그룹 회장 부인이 이제 자격이 안 된다나요. 같은 시기에 서정호가 민소라랑 재혼했다는 소식도 같이 들려왔어요. 근데요, 그 뒤로 서울 지인을 통해서 서정호랑 민소라 소식이 간간히 흘러들어왔는데 재혼하고 2해가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민소라가 아이 낳는 것보다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저를 버린 남자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여자랑 살고 있다니. 참, 그때는 그냥 씁쓸하게 흘려보냈어요. 고향 공주에 도착한 날, 어머니 윤말순 씨가 역 앞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66이셨는데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등에서 40년 동안 세탁소에서 밴 비누 냄새, 풀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제가 가진 8천만 원보다 더 큰 위로였어요. 어머니는 공주 중동 골목 안쪽에서 말순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동네 세탁소를 40년째 혼자 하고 계셨는데 10평 남짓한 가게에 낡은 세탁기 2대하고 다림질판 하나가 전부였고 한 달 매출이 18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어머니는 당분간 쉬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음 날부터 세탁소에 나가서 빨래를 접기 시작했어요. 26부터 40까지의 세월을 통째로 놓고 온 여자한테 남은 게 이 10평짜리 가게뿐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낡은 세탁소가 8년 뒤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벤치에서 내린 사람이 제 앞에서 어떤 꼴이 들지 꿈에도 몰랐죠.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딱 서정호랑 민소라가 세탁소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참이었어요. 서정호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천장부터 바닥까지 훑어보는데 그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럴만도 한 게 이 사람이 기대한 건 아마 8년 전 어머니가 하시던 10평짜리 동네 세탁소였을 거예요. 낡은 세탁기 2대에 다림질판 하나 놓인 그런 곳이요. 근데 지금 채림 세탁은 2층 규모의 전문 매장이고 1층에는 특수 세탁 설비랑 명품 의류 보관실이 갖춰져 있고 직원만 7명이 각자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 표정 보는 맛이 좀 있었어요. 민소라는 벽에 걸린 충남도 여성창업 우수기업 인증서랑 전통 복식 복원 사진들을 보면서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서정호가 저한테 잘 지내냐고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는데 저는 그냥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가게 주인으로서 응대만 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 사람한테 반가운 척 해줄 이유도 없고 화를 낼 이유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 가게 주인이고 이 사람은 손님 아닌 손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대한 거예요. 민소라가 제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세탁소 로고가 박힌 남색 앞치마에 편한 운동화 차림이었는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작업실 한쪽에 걸린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조선시대 당의를 복원한 작업 사진이었는데 제가 직접 복원해서 지금 공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거거든요. 그 앞에서 민소라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서정호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하는데 세탁소 규모랑 설비를 보면서 헛기침을 2번이나 하더라고요. 속으로 당황하고 있다는 거 다 보이는데 저는 굳이 반응하지 않고 다림질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서정호가 선반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보고 멈칫하는 거예요. 작년에 충남도 전통공예 박람회에서 제가 도지사님이랑 나란히 선 기념사진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 얼굴에서 여유로운 표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2 사람이 어색하게 세탁소를 나가는데 민소라가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근데 그 눈빛이 비웃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거든요. 저는 14해 동안 남편 외도를 직감으로 알아챘던 사람이에요. 그 촉이 다시 작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2 사람이 떠나고 나서 우리 가게 수석 기술팀장인 수연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방금 온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수연이한테 사실을 말했어요. 서진그룹 회장이고 제 전 남편이라고요. 수연이는 입사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저는 직원들한테 과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수연이가 놀라면서 그래서 대표님이 그렇게 독하게 일한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인지 감탄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수연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수현이라고 올해 34살인데 3년 전에 경력 단절 상태에서 공주시 여성 일자리 센터 소개로 우리 세탁소에 들어온 친구예요. 결혼 전에 서울에서 드라이클리닝 체인에서 일했었는데 출산 후에 경력이 끊겼다가 공주로 이사 오면서 저한테 왔거든요. 손재주가 워낙 뛰어나서 1년 만에 전통 세탁 기법을 익혔고 지금은 조선시대 관복 복원까지 할 수 있는 실력자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수연이가 그날 한 가지 더 알려준 게 있었어요. 오전에 세탁소 근처 식당에서 서진그룹 로고가 박힌 명함을 돌리는 수행 비서를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정호가 공주에 온 게 단순히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사업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랑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아까 세탁소 앞에 큰 차가 있던데 손님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손님이라고 대답했는데 어머니가 더 안 물으셨어요. 근데 딸의 거짓말을 모를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서로 아는데 모른 척 넘어간 거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먼저 알아낸 게 아니라 백제문화호텔 오너인 고재만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고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서진그룹이 호텔 시설 관리 수주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한복 체험 프로그램 연계 운영까지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연간 48억 원에
5년 장기 계약이니까 총 240억 원 규모의 큰 건이었어요. 고 회장님이 혹시 채림 세탁이랑 서진그룹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백제 문화호텔 얘기를 좀 해드려야 하는데요. 이 호텔은 제가 2023년부터 한복 체험 프로그램의 한복 관리, 대여, 복원을 독점으로 맡고 있는 곳이에요. 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한복을 입혀서 사진 찍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투숙객 만족도 1위 서비스거든요. 호텔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봐야 해요. 우리 채림 세탁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이기도 하고요. 고 회장님이랑 인연이 시작된 건 2021년 하반기였어요. 제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관복 복원 세탁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에 고 회장님이 직접 세탁소를 찾아오셨거든요. 한복 한 벌을 직접 맡기시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 한 벌에 열흔을 매달려서 원단의 결까지 살린 복원을 해냈어요. 그게 계약으로 이어진 거죠. 어쨌든 고 회장님한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서진그룹 회장이 제 전 남편이라고요. 근데 사업은 사업이니까 서진그룹 수주 여부랑 상관없이 채림 세탁은 호텔이랑 기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고 회장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시설관리 업체 선정할 때 한복 체험 프로그램 파트너인 채림 세탁이랑 협력이 원활한 업체를 우선 고려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가격이랑 서비스 품질이 첫 번째 기준이지만 기존 파트너랑 마찰을 일으킬 업체는 심사에서 감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서진그룹 말고도 한솔 시설관리, 대명 서비스 이렇게 두 군데가 더 입찰에 참여했는데 서진그룹 입찰가가 경쟁사보다 8%에서 10% 정도 높고 비슷한 규모의 고급 호텔을 관리해 본 실적도 부족하다는 정보까지 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수화기를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서정호가 공주에 온 진짜 이유가 제 세탁소 구경이 아니라 이 수주전이었다는 게 분명해진 거잖아요. 민소라가 전처 세탁소에 가보자고 부추긴 건 답사 일정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던 거고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하죠. 8년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제는 전 남편 사업이 되고 안 되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니요. 솔직히 그날 밤에 세탁소 2층 작업실에서 당의 풀먹임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좀 불안했어요. 서진그룹이 이 수주에 얼마나 절실한지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수연이한테 서진그룹 요즘 사정을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연이가 원래 우리 세탁소 사무실에서 뉴스나 공시 정보 같은 걸 검색해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서진그룹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했어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쯤에서 제가 어떻게 동네 세탁소를 지금의 체림 세탁으로 키웠는지 그 8년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18년 봄에 공주로 내려온 직후에 저는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매일 어머니 세탁소에 나가서 빨래를 접긴 접었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14해를 재벌가 며느리로만 살아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세탁기 돌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자괴감이 온몸을 짓누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남동 아파트 천장이 보일 것 같은데 공주 골목에 낮은 천장이 보이고 그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제 눈을 확 뜨게 해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동네 어르신한테서 시어머니 제사용 한복 치마를 맡아오셨는데 50년 된 얼룩이 박혀 있었거든요. 보통 세탁소에서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콩비지랑 잿물로 4시간에 걸쳐서 원단 한 올 다치지 않게 그 얼룩을 빼지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그냥 빨래가 아니라 기술이구나.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전통 세탁 기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풀먹임, 다듬이질, 천연 염료 얼룩 제거 이런 것들인데 40년 경력의 노하우가 체계적인 교육 없이 몸으로만 전수되는 거라서 하루 12시간씩 연습해도 어머니 손끝을 따라가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손등에 세제 알레르기로 습진이 생겼는데 피부과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장갑을 끼면 원단의 결이 느껴지지 않아서 맨손으로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매일 밤 제 손에 바셀린을 발라주셨는데 그때 어머니 손도 제 손이랑 똑같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그렇게 사신 거예요. 2016년 가을에 어머니 소개로 박종래 장인을 찾아갔어요. 공주시 무형문화재 17번째로 지정된 전통직물 세탁기능 보유자이신데 그때 73이셨어요. 근데 박 장인이 처음에 저를 딱 보더니 재벌집 마님이 놀러 왔냐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동안 매일 장인 작업실 앞에 찾아갔어요. 청소를 하고 작업하시는 걸 밖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한 달을 버텼어요. 한 달째 되던 날 박 장인이 저한테 누렇게 변색된 모시 적삼을 하나 내미시면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니한테 배운 콩비지 탈색법으로 2시간에 걸쳐서 변색을 80% 정도 제거했는데 장인이 그 결과를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손은 있구나 라고요. 그게 사실상 합격 통보였어요. 박장인 밑에서 3년을 배웠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조선시대 왕실 복식의 세탁 기법부터 근현대 한복의 소재별 관리법까지 전부 배웠는데 장인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기술이 밥이다. 남편도 돈도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네 손에 든 기술은 안 버린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어머니 세탁소 매출이 월 120만 원까지 떨어져서 가게를 접어야 하나 싶었을 때
충남도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전통기술 기반 여성창업 지원 사업 공모를 발견했어요. 박장인 추천서랑 제가 복원한 한복 사진들을 묶어서 제출했더니 3천만 원 창업 보조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심사 면접 때 심사위원 한 분이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진그룹 회장 전 부인이 왜 이런 데 지원하느냐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의 저는 서진그룹이랑 아무 관계없는 세탁소 딸이라고요. 나중에 심사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그 대답에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 돈으로 낡은 세탁기를 갈고 특수 세탁 설비를 들여놨어요. 초음파 세척기, 온도랑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보관실 같은 거요. 가게 이름도 말순 세탁소에서 채림 세탁으로 바꾸고 공주 시내 중심가로 이전했어요. 그게 진짜 전환점이었죠. 2021년에 큰 기회가 왔어요. 공주시에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열면서 조선시대 관복 3벌의 복원 세탁을 맡길 업체를 찾았는데 박장인이 건강 문제로 작업이 어려워지시면서 저를 직접 후임으로 추천해 주신 거예요. 2달 동안 매달려서 복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게 지역 신문이랑 방송 뉴스에 보도가 된 거예요. 이혼 후 고향에 내려와서 전통 기술로 2번째 인생을 시작한 여성. 이런 제목으로요. 그 이후로 공주랑 부여 지역의 문화재 기관, 한복 대여점, 고급 한정식 집에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022년에 부여에 2번째 지점을 열었고 2023년에 공주 신관동에 3번째 지점을 열었어요. 직원도 저 포함 8명으로 늘었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 4명이고 지역 청년이 2명이었어요. 연 매출은 15억 원까지 올랐고요. 수연이는 2023년에 입사했는데 손재주가 진짜 뛰어난 친구라 1년 만에 전통 세탁 기법을 다 익혀서 수석 기술팀장이 됐어요. 저는 수연이를 비롯한 직원들한테 기술을 가르치면서 뭔가가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상처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치유되고 있다는 거요. 이 친구들이 제 기술을 이어받아서 자기 삶을 일으키는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엄마 역할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특히 수연이 딸 하은이가 가끔 세탁소에 오면 한복 원단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뭐냐고 묻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제 아이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는 아픔이 아니라 잔잔한 그리움 같은 걸로 바뀌어 이러고요. 2023년 하반기에 백제문화호텔 고재만 회장님이 직접 세탁소를 찾아오셔서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한복 백벌 관리, 대여, 복원 전부를 독점으로 맡기는 연간 5억 2천만 원짜리 계약을 제안하셨어요. 이게 채림 세탁을 그냥 세탁소에서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올려놓은 결정적 전환점이었어요. 2025년 현재 채림 세탁은 3개 지점에 직원 8명, 연 매출 15억 원의 업체예요. 규모로만 보면 아직 작은 회사지만 전통 한복 복원이라는 아무나 못하는 기술력 하나로
충남 지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돌이켜보면 8년 전에 위자료 5천만 원 쥐고 고향에 내려왔을 때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 모든 게 복권 당첨이나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제 손이랑 어머니의 기술, 박장인의 가르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한 올 한 올 제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진그룹이 나타났다는 게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8년간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게 전 남편 사업 한 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불안. 근데 동시에 이제는 제가 그 판에서 끌려다 다니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서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서정호가 세탁소를 다녀간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그동안 별일 없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그날 오전에 체림세탁 사무실 전화가 울렸거든요. 서진그룹 기획실장이라는 한 명술한 사람이었는데 백제문화호텔 시설관리 수주건으로 체림세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면서 미팅을 요청하더라고요. 마치 처음 연락하는 것처럼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데 저는 바로 알아챘어요. 이게 서정호 짓이라는 걸요. 미팅을 아예 안 받을까도 생각했는데 고재만 회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서진그룹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들어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나겠다고 했어요. 미팅 전날에 수연이한테서 서진그룹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들어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 서진그룹 건설부문 수주가 전년 대비 30%나 떨어진 상태였고 시설관리 쪽에서도 올해 들어 큰 입찰 2건에서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문화호텔 계약이 하반기 실적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 기사가 여러 건 나와 있더라고요. 서정호가 공주까지 직접 내려온 이유가 이거였던 거죠. 미팅 당일 한명수란 사람이 우리 세탁소로 왔는데 48살이라고 했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어요. 제안서를 딱 펼쳐놓으면서 하는 말이 체림세탁이 서진그룹 협력업체로 들어와서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면 지금 호텔이랑 맺은 계약 금액보다 40% 높은 연 7억 3천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체림세탁 4번째 지점 개설 비용 전액,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서진그룹 계열사 직원들 단체복 세탁 계약까지 연 8천만 원어치를 추가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조건을 듣는 순간 귀가 솔깃해서 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호텔 계약이 연 5억 2천만 원인데 7억 3천만 원이면 한 해에 2억 원이 더 들어오는 건데 거기다 4호점 비용에 추가 계약까지 얹어주겠다니까요. 근데 한명수란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교묘하게 서정호 이름을 한 번도 안 꺼내더라고요. 계속 그룹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전 남편 회사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대기업이랑 거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저도 사업을 8년 했으니까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제안서 본문만 보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계약서 부록에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뭐냐면요. 이 협력 계약을 맺으면 채림 세탁은 시설 관리 수주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서진그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게에서 뭘 진그룹한테 먼저 허락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채림 세탁의 경영권을 서진그룹한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보는 순간 8년 전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이혼 합의서에도 비슷하게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 있었거든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딱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제대로 안 읽고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근데 같은 수법을 8년 뒤에 또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 조항을 딱 짚어서 한명수한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명수란 사람이 바로 태도를 바꾸면서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며 서정호랑 단둘이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명수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바로 고재만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그룹이 어떤 제안을 해왔는지, 그 독소 조항이 뭐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고 회장님이 듣고 나시더니 서진그룹 수주 제안서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시면서 30년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지렛대로 써서 계약을 따려는 업체랑은 일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고 회장님 자신의 사업 원칙이라는 걸 어조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사흘 뒤에 서정호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절대 안 쓰던 낮은 목소리로 사업 이야기인데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업 제안은 기획실장을 통해서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떨렸냐면 14해 결혼 생활에서 서정호한테 제가 전화를 먼저 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서정호가 먼저 끊었고 저는 뚜뚜뚜 신호음이 나야 그제서야 수화기를 내렸거든요. 근데 8년 만에 제가 먼저 끊은 거예요. 손이 떨렸는데 기분은 묘하게 시원하더라고요. 서정호 전화 이후로 일주일 동안은 표면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어머니 무릎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거든요. 40년 동안 서서 일하신 대가로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다르신 거예요. 공주의료원에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하고도 본인 부담금이 약 1,2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달래시면서 이 나이에 무릎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 수술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계단 오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시고 세탁소에서 1시간도 못 서 계시는 걸 보면 미룰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3번째 지점을 막 열었던 터라 개인 통장에 여유가 없었고 사업 자금에서 빼면 직원들 월급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자꾸 서진그룹 제안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협력 계약만 맺으면 4호점 비용 1억 5천만 원이 들어오고 추가 매출 2억 원 이상이 보장되니까
어머니 수술비는 물론이고 사업 확장까지 한 방에 해결이 되잖아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세탁소에 나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으면 서정호,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미정이가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괜찮다고 웃어 보이긴 했는데 그 친구 걱정 어린 눈을 마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결정을 못 내린 채 열흘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서진그룹 쪽에서는 추가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일단 어머니 수술 일정부터 잡아놓고 자금은 나중에 생각하자 싶어서 의료원에 예약하러 다녀왔거든요. 근데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오전이었는데 수연이가 점심시간에 평소랑 다르게 세탁소 밖으로 나가서 30분 넘게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개인적인 전화라고만 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수연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날 퇴근 후에 사무실 정리를 하던 미정이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수연이가 세탁소 컴퓨터에서 서울 시설관리업체 채용 공고를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미정이는 저한테 바로 말하지 않고 하루를 더 지켜보기로 했대요. 저도 수연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건 감이 왔는데 직접 묻지를 못하고 이틀을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미정이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보고했어요. 하나는 수연이의 채용 공고 검색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연이가 공주 시내 카페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랑 2번 만났다는 거였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세탁소 단골 손님이 목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다음 날 수연이를 따로 불러서 직접 물었어요. 수연이가 울면서 사실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서진그룹 한 명수란 사람이 수연이한테 접촉을 했는데 지금 받는 연봉 3,200만 원의 2배인 6,400만 원을 주겠다. 서울 본사 소속 전문위원 직함을 주겠다. 거기다가 아이 학자금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면서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수연이가 2번째 만남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상태였대요. 여러분, 제가 수연이한테 화가 났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화보다 가슴이 먼저 아팠어요. 수연이 사정을 아니까요. 수연이 남편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혼자 벌어서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월세 45만 원에 남편 치료비까지 감당하려면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매달 쪼들리는 거예요. 거기다 연봉이 2배로 뛰고 학자금까지 대준다는데 이걸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연이가 대표님을 배신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면서 아이 학원비도 못 내는데 그 조건을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8년 전에 저랑 겹쳐 펄서요.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수연이가 한 가지를 더 털어놓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만남에서 한 명수란 사람이 수연이한테 체림 세탁의 한복 관리 매뉴얼이랑 거래처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수연이도 그 순간 이게 단순히 자기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을 통째로 떼가려는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연봉 제한 자체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걸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냐면요. 수연이가 떠나면 체림 세탁은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에요. 저 다음으로 전통 세탁 기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연이밖에 없고 백제문화호텔 한복 뱃벌의 일상 관리를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수연이거든요. 이 친구가 서진그룹으로 가버리면 기술 유출은 물론이고 호텔 계약 이행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서진그룹이 수연이를 데려가서 자체적으로 한복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고재만 회장님 입장에서 체림 세탁이 굳이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서진그룹이랑 계약을 거부할 명분도 약해지는 거고요. 그날 밤에 박종래 장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장인이 하신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지더라고요. 기술자를 돈으로 빼가는 건 장사꾼이 하는 짓이다. 근데 기술자가 돈 때문에 흔들리는 건 기술자 탓이 아니라 기술자를 돈 걱정 없이 일하게 못 만든 사장 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수연이가 왜 흔들렸겠어요? 제가 사장으로서 이 친구의 생활을 충분히 챙겨주지 못한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죠. 세탁소 작업실에서 천장을 보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수연이를 잡으려면 연봉을 최소 4천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랑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어머니 수술비까지 겹치면 자금이 바닥나고 4호점 확장은 2해 이상 밀리는 거예요. 반대로 서정호 제안을 받아들이면요. 수연이 스카우트건은 자동으로 없어질 거고 추가 매출로 어머니 수술비, 수연이 연봉 인상, 4호점 확장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요. 대신 대가가 뭐냐면 내 세탁소의 독립성을 서진그룹한테 넘기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세탁소 작업대 위에 한명수 명함이랑 어머니 병원 소견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어느 쪽을 골라도 뭔가를 잃는 이 구조가 8년 전 이혼 합의서 앞에서의 그 느낌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때도 선택이 아니라 포기였거든요. 저는 새벽 3시에 어머니 방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기를 3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깨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 털어놓았어요. 서진그룹이 어떤 제안을 해왔는지, 수연이 스카우트건, 어머니 수술비 문제까지 전부 다요. 어머니가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무릎 수술은 급한 게 아니니까 내년으로 미뤄도 된다고 하시면서 네가 8년 동안 네 손으로 일군 걸 그 사람한테 빚지면 그 8년이 물거품이 된다고 그 사람 밑에 다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세탁소를 지킨 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가게만은 누구한테도 빚지지 않은 내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세탁소 지키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신 어머니의 40년이 겹쳐 보이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말이 맞다는 건 알면서도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는데요.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린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연이가 먼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밤새 고민한 끝에 서진그룹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매뉴얼이랑 거래처 리스트를 요구한 걸 생각해 보니까 가더라도 결국 이용만 당할 것 같다면서요. 대신 조심스럽게 아이 학원비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수연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연봉을 4천만 원으로 올리겠다. 아이 교육비로 달마다 30만 원을 따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 수술비는 세탁소 운영 자금에서 나누어서 충당하기로 했고 4호점 확장은 무기한으로 미뤘어요. 수연이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서정호한테 직접 연락했어요. 채림 세탁은 서진그룹과 어떤 형태의 협력 계약도 맺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내 직원한테 접근하는 일이 다시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통보했거든요. 동시에 공주지역 법무법인에 서진그룹이 수연이한테 접촉한 경위를 정리한 내용 증명을 작성해달라고 맡겼어요. 실제로 소송까지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봤지만 경고가 말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서정호가 전화 너머로 잠시 조용하더니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후회할 거라고 하고 끊어놓는데 그 말투에서 여유는 사라지고 다급한 게 배어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세탁소 작업대 앞에 서 있는데 서정호가 앞으로 어떤 수를 쓸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결혼 14해, 이혼 후 8해를 통틀어서 이 사람한테 내 의지로 아니라고 말한 게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백제문화호텔 수주 최종 심사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날 고재만 회장님이 채림세탁 본점에 직접 오셨거든요.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호텔의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규모를 2배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한복을 100벌에서 200벌로 늘리고 체험 공간도 증설할 계획인데 채림 세탁이랑 독점 위탁 계약을 3년 장기로 연장하면서 금액을 연 8억 원으로 올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고 회장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냐면요. 지난 분기에 해외 관광객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복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서비스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이랑 동남아 여행사 3곳에서 단체 관광 코스에 백제문화호텔 한복 체험을 넣고 싶다는 요청까지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호텔 쪽에서도 절실한 사업 확대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확대 계약은 시설 관리 수주랑 완전히 별개로 채림 세탁이랑 직접 체결하는 거고 어떤 시설 관리 업체가 들어오든 한복 프로그램은
채림 세탁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진그룹이 설사 시설 관리를 따내더라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인 거잖아요. 저는 이 제안을 수락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는데요. 연 8억 원이면 채림 세탁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어머니 수술비, 수연이 연봉 인상분을 다 감당하고도 4, 5점 확장까지 가능한 규모였거든요. 서명하고 나니까 고 회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윤 대표, 이 계약은 당신 기술에 대한 대가이지 누군가한테 의리를 봐서도 아니고 동정해서도 아니니까 그건 알아달라고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서정호의 7억 3천만 원짜리 독소 조항 제안보다 훨씬 큰 신뢰로 다가왔어요. 같은 돈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같은 주에 백제문화호텔 수주 최종 발표가 났는데 서진그룹이 한솔시설관리한테 밀려서 2순위로 탈락했어요. 탈락 사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입찰가가 경쟁사보다 8% 높은 데다가 비슷한 한 규모의 고급 호텔을 관리해본 실적이 부족했고 거기에 한복 체험 프로그램 파트너인 채림 세탁이랑 협력 관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까지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서정호가 탈락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수연이한테서 전해 들은 게 있어요. 한명수란 사람이 수연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서 회장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 채림 대표를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수연이가 내용 증명까지 발송된 상태라는 걸 상기시키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연간 48억 원, 5년이면 총 24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날아간 거니까 서진그룹 시설관리 부문의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거잖아요. 이미 건설 쪽도 하락세였으니까 그룹 전체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수연이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서진그룹 관련 기사를 검색해서 저한테 공유하는 걸 시작했는데요. 서진그룹 이사회에서 경영실적 점검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기사가 떴어요. 사회이사 2명이 서정호의 경영 판단 실패를 공개적으로 추궁했다는 내용이 경제 전문 매체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서정호 경영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는데요. 서진그룹 지분 32%를 가지고 있는 서정호한테 기관 투자자 쪽이랑 2대 주주인 서정호 사촌 서재원이 경영 쇄신을 요구하면서 압박에 들어간 거예요. 서재원이 지분 15%를 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서재원이란 이름이 기억나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촌이에요. 8년 전 시어머니 생일 자리에서 서재원 아내가 저한테 귓속말로 도곡동에 누가 있다고 알려줬던 바로 그 사촌이요. 서재원이 예전부터 서정호 경영 방식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였어요. 바로 이 시점에 민소라가 움직였어요. 서진그룹 수주가 떨어지고 나서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자마자
민소라가 혼자서 공주까지 내려와서 채림 세탁을 찾아온 거예요. 8년 전 제 자리를 차지한 여자가 제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민소라가 명품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더니 처음에는 사업가 대 사업가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점잖은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냉담하게 대하니까 점점 태도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제발 남편 계약을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뭐든 하겠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민소라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8년 전에 제가 한남동 아파트에서 박스 6개를 붙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청담동 식당에서 제 남편이랑 밥을 먹고 있었을 거고, 제가 공주행 기차에서 울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아파트에서 제 짐바 자리를 채우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스치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분노가 아니라 뭔가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민소라한테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했어요. 8년 전에 제 자리에 들어올 때 저한테 뭐든 하겠다고 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건 8년 동안 세탁소에서 배운 것과 맞지 않아서 꾹 참았어요. 그냥 도울 수 없다고만 하고 돌려보냈어요. 민소라가 빈손으로 돌아간 그 저녁에 어머니랑 세탁소 2층 작업실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저쪽이 진짜 끝이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통쾌하다기보다는 허탈한 기분이었어요. 그 직후에 고재만 회장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확대 계약 첫 번째 업무인 한복 체험 프로그램 리뉴얼용 신규 한복 100벌의 제작, 관리, 기획안 제출 일정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저는 수연이 미정이랑 바로 기획 작업에 들어갔어요. 연 8억 원짜리 대형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건 기쁨이면서 동시에 어깨가 무거운 일이었는데 지금까지랑은 차원이 다른 품질이랑 규모를 맞춰야 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진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한테 매달려서 안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기술이랑 제 판단으로 기회를 만들고 선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요. 수주 탈락 이후로 한 달이 흘렀어요. 수연이가 매일 아침 서진그룹 기사를 정리해서 공유해 줬는데 서정호 입지가 눈에 보이게 좁아지고 있었어요. 사촌 서재원이 이사회에 경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안건을 올렸는데 핵심이 뭐냐면 서정호한테서 시설관리 부문 대표 자리를 떼어내서 전문 경영인을 따로 앉히자는 거였거든요. 경제지에서도 이게 본격적인 경영권 싸움의 시작이라고 분석하는 기사가 나왔고 서재원이 기관 투자자 쪽이랑 사전에 만났다는 보도까지 터지면서 서진그룹 주가가 일주일 만에 12%나 빠졌어요. 서정호가 30년 동안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키운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건요. 8년 전에 저를 버릴 때 자신만만하게 쥐고 있던 돈이랑 권력이라는 게 무뎌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4천억 원대 그룹의 회장이니까 아내를 7,300만 원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회장 자리 자체가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민소라가 최종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서진그룹 수주 탈락 2달 만에 민소라가 서정호를 상대로 이혼이랑 재산 분할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낸 거거든요. 청구 금액이 얼마였냐면 결혼 8년 동안의 재산이 늘어난 몫의 절반인 약 280억 원이었어요. 소송이랑 동시에 서정호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못 팔게 막는 가처분 신청까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수연이가 아침 모니터링에서 찾아낸 기사로 알게 됐는데 제목이 서진그룹 회장 부인 280억 재산 분할 소송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8년 전에 저는 5천만 원 위자료에 도장을 찍고 나왔거든요. 근데 민소라는 280억 원을 청구하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금액 차이가 아니라 두 여자가 이 남자한테서 떠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고 쫓겨났고 민소라는 가능한 걸 전부 청구하면서 제 발로 떠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정호가 아이를 못 낳는다며 버린 게 저였고 아이를 낳을 생각 없이 안 낳은 게 민소라잖아요. 전에 그걸 그냥 씁쓸하게 흘려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러니가 280억 원짜리 소송장이라는 형태로 현실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민소라 소송 소식이 터지고 일주일 뒤에 서정호가 다시 공주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벤츠가 아니라 검은색 제네시스를 직접 몰고 왔더라고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고 세탁소 앞 주차장에서 10분 넘게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내렸어요. 서정호가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서 제 맞은편에 앉았는데 열흘 전 기사 사진에서 봤을 때보다 확연히 수척해져 있었어요. 양복도 안 입고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14해 동안 같이 살면서 본 서정호는 넥타이 한 올까지 신경 쓰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그날 제 앞에 앉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정호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할 때 너무 매정하게 했다고,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 계약만 살리면 그룹을 지킬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반성인지 아니면 모든 걸 잃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발악인지를 구분하려고 애를 썼어요. 서정호가 한 가지를 더 말했는데 민소라가 소송을 걸었다면서 민소라 때문에 저한테 미안하다는 것도 안다고 그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이 사과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고 있었어요. 민소라한테 배신을 당한 충격에서 나온 거지 8년 전 저를 버린 것에 대한 진짜 반성이 아니었거든요.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으면서 무너져 가니까 비로소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아느냐면요. 서정호 사과 안에 제가 틀렸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8년 전 이혼을 통보할 때도 서로를 위해서라고 포장했지만 속에는 자기 필요밖에 없었잖아요.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서정호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사업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어요. 서진그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룹을 살릴 길을 찾으라고 했고,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서정호가 세탁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후회 비슷한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대한 후회인지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인지 알 수가 없었고 솔직히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서정호가 떠나고 나서 세탁소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요. 원망도 통쾌함도 아닌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오더라고요. 8년 전에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제 세상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제 세상은 멀쩡하잖아요. 그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요. 어머니가 작업실에서 내려오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으셨는데 그제야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괜찮은 척 했는데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던 거죠. 어머니가 다 끝났다. 이제 네 할 일만 하면 된다고 하셨을 때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는데 8년 동안 저를 지탱해 준 게 사업 성공도 아니고 복수심도 아니고 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 곁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 어머니 수술 일정을 다음 달로 확정하는 전화를 병원에 걸었어요. 수술비는 고재만 회장님이랑 맺은 확대 계약 성급금하고 제 개인 적금을 합쳐서 충당하기로 했는데 서정호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어머니를 치료한다는 게 빠듯하지만 단단하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 알림을 확인하니까 고재만 회장님 비서실에서 온 메일이었는데 한복 체험 프로그램 리뉴얼 기획안 검토 결과 전량 승인이고 다음 주부터 신규 한복 제작에 착수해 달라는 공식 요청서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내일부터 한복 200벌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일이 시작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8년 전 이혼 서류를 들었던 손의 무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였어요. 그때는 저를 짓누르는 무게였고 지금은 제가 스스로 짊어진 무게니까요. 그로부터 넉 달이 흘렀어요. 어머니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2달 동안 재활을 하신 끝에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퇴원 첫날 어머니가 세탁소에 나오시더니 다림질판 앞에 딱 서시면서 이게 제일 편하다고 하시는데 직원들이 다 울었어요. 어머니가 재활하시는 동안에도 병실에서 풀먹임 연습용 1000조각을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간호사들이 당황했다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세탁소에 나간 사람이 2달을 누워만 있으니 그게 더 병이셨던 거예요. 백제문화호텔 한복 체험 프로그램 리뉴얼도 예정대로 마무리됐어요. 신규 한복 100벌을 납품 완료했는데 리뉴얼 후 첫 달에 해외 관광객 체험 예약이 전달보다 85%나 늘었다는 보고를 고재만 회장님이 직접 전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고 회장님이 전화해서 윤 대표 손이 만든 한복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첫인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게 장사가 아니라 문화사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8년 전에 시어머니가
빨래나 하고 살 거냐고 하셨던 게 떠올라서 복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저 빨래하고 삽니다. 근데 그 빨래가 이렇게 됐어요. 호텔 확대 계약에 맞춰서 새 직원도 2명을 더 뽑았고 체림 세탁 연 매출이 23억 원을 넘길 전망이 됐어요. 수연이는 수석 기술팀장에서 부여 2호점 점장으로 승진해서 독립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제가 박 장인한테 기술을 전수받은 것처럼 수연이가 그 기술을 다음 직원들한테 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연이 남편도 재활을 마치고 공주시 체육센터 관리직으로 다시 취직을 했는데 수연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때 서진그룹 갔으면 돈은 벌었겠지만 지금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말 듣는데 그 고통스러웠던 밤이 떠오르면서 괜히 코끝이 시큰하더라고요. 수연이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체림 세탁이 있는 건데 그건 수연이도 알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서진그룹 쪽 소식은 수연이가 아침마다 정리해주는 기사로 간간히 들려왔는데 백제문화호텔 수주 실패 이후에 연달아 큰 계약 3건에서 더 떨어졌고 민소라의 280억 원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경영권 분쟁까지 겹쳐서 그룹 주가가 반년 만에 40% 넘게 빠졌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민소라 쪽에서는 결혼 기간 중에 서정호가 개인 자산을 숨긴 정황까지 추가로 제기하면서 법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는 후속 기사도 나왔는데 저는 그 기사를 끝까지 읽지 않고 닫았어요. 서정호 근황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로 한 건 의식적인 결정이었어요. 수연이한테도 서진그룹 기사 검색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내일 납품해야 할 한복 50벌이랑 다음 주 충남도 전통 복식 박람회 준비가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박람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충남도 전통복식 보존 박람회에서 체림 세탁이 전통 세탁기법 시연 부스를 운영했는데 박종래 장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장인이 제 시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더니 이제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하시는데 이혼 후 8년 동안의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오더라고요. 장인이 덧붙여서 내가 처음에 너를 재벌집 마님이라고 쫓아냈던 거 기억하지?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여기 없었다고 하시는데 6년 전에 장인 작업실 앞에서 한 달 동안 청소하면서 버텼던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람회가 끝나고 충남도청 관계자가 찾아와서 체림 세탁이 올해 충남도지사 표창 여성경제활동 공로부문 수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추천 사유가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전통기술 보존,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이 3가지였어요. 표창 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했더니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24시던 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가 혼자서 세탁소 지키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신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혼자서 세탁소 하나로 딸을 키운 사람이었고
저도 지금 세탁소 하나로 제 삶을 다시 세운 사람이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가 40년 동안 매일 다림질판 앞에 서서 몸으로 보여준 삶의 방식이 제게 온 거였어요. 표창식은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어머니를 옆에 앉혀드리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이 떨림은 8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의 그 떨림이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뒷줄을 보니까 수연이, 미정이를 비롯한 최림 세탁 직원 9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상을 받는 순간 수연이가 제일 크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박수 소리에 수연이가 떠날까봐, 모든 게 무너질까봐 잠 못 들었던 그 밤이 떠오르면서 단상 위에서 잠깐 숨을 고르느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표창식 끝나고 세탁소에 돌아왔더니 직원들이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직원들 대표로 대표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경력 단절이었을 거라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제 기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아이를 낳치지 못했다는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처럼 돋아나는 걸 느꼈어요. 표창식 후에 고재만 회장님한테서 축하 전화가 왔는데, 내년 프로그램 확대에 맞춰서 4호점 후보지를 같이 검토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새 무릎으로 걸으시는 어머니랑 함께 4호점 자리를 보러 다닐 생각을 하니까 참 이상하게도 이게 제일 설레는 거예요. 저녁에 어머니랑 세탁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는데 8년 전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그때 네가 여기 내려올 때 세상 끝인 줄 알았다고 하시길래 저도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세탁소 간판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한복을 다루고 다림질을 하고 거래처 전화를 받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함이요, 위자료 5천만 원을 쥐고고 울먹이면서 고향기차를 탔던 38살의 제가 8년 동안 손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그게 세탁소에서 빨래를 접으며 시작된 제 2번째 인생이 가르쳐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저 윤채림이의 8년 이야기를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탁소 딸이고 이혼당한 여자였고 위자료 5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도 제 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대단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세탁소에 나가서 빨래를 접고 한 올 한 올 원단을 다루고 그걸 8년 동안 멈추지 않은 게 전부였어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요, 제가 감히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누가 곁에 없어도 괜찮아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느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